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받은 송시현입니다. 약간 지체되었지만 저희가 1시간 한 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알찬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윤건호 교수님의 아주 쓰라린 경험, 그리고 또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라는 기술력에서의 경험과 또 이걸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 또 허윤정 소장님의 그 전체 그 보건의료 R&D가 복지까지, 그다음에 메디컬 딜리버리 시스템에서의 우리의 문제와 미래 대책에 대한 아주 뼈저린 임팩트 있는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언더스탠딩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의 변화가 오늘 논의 1시간 동안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 거냐 하는 좀 임팩트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호소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웨어러블 기기하고 재택 진료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질문에도 상당 부분이 소위 재택 의료 속에서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사업화 질문이 벌써 지금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늘 주제하고 조금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런데 조금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재택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이견이 있고 어떤 걸 내로다운 해야 될 건지를 저희가 지금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서 1시간을 알차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메디컬 딜리버리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우리가 다 갖지 않고서는 해결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법과 여러 가지 개선이 요망되는 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좋지만 또 구체적인 사안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이름 성함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저희가 발제를 한 3분에서 5분 사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강건욱 교수님, 김명 대표님, 김재현 국장님, 이런 순서로 좀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병원 해의학과의 강건욱 교수입니다. 예, 저는 아마 여기 초청돼서 온 이유가 2017년도에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미래보건의료 포럼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게 ICT 기술을 이용한 예방, 진단 이런 분과를 맡았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뭐 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유전체 산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 6개월간 작업을 해서 보고서도 냈는데요. 그 내용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자신의 건강의료 정보를 자신한테 돌려주자라는 게 결국 내용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갑상선 환자나 신경내부종양 환자들도 보고 있는데 타 병원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200페이지 정도 프린트해서 이제 가져오십니다. 그러한 본인의 자신의 의료 정보를 본인도 그거를 다 숙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 역시 그 200페이지짜리 정보는 다 서울대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넣을 수도 없고 결국은 요약지만 보고 참조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고급 의료 정보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없죠. 왜냐하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검사, CT나 MRI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혈액 검사들 이런 것들이 여러 병원에 자기 자신의 정보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작 본인은 전혀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3자인 누가 서울대병원 강건욱 교수가 그걸 다 관리해 주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흩어져 있는 정보는 그냥 흩어져 있을 뿐, 저는 이제 그동안의 논의가 대부분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인 환자 자신과 의료 소비자 자신은 완전히 소외돼 있고 누구도 그 정보는 돌봐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해주죠. 지금은 심지어 제가 모르는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지만 휴먼 계좌대에 있는 것까지도 다 찾아서 그것을 저한테 다시 알려주고 이런 서칭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정작 의료 쪽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강남검진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서울대병원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 업체하고 같이 해서 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제가 접근했는데 전혀 다운로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산병원하고 분당서울대병원,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병원 본원이 열람까지 서비스까지는 해줍니다. 환자를 위해서 딱 열람까지 끝입니다. 다운로드 그 하나의 기능, 그거 하나를 넣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프린트해서 모든 환자는 사실은 의료법상 자기 자신의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 프린트해서, 그게 현재 문제입니다. 의료법에 그래서 저희 그 같이 있었던 팀 중에 고려 법대 박정현 교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아주 간단한 의료법에 한 문구를 넣었으면 해결되겠다 했습니다. 현재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권리 있는데 거기에 전자 기록 형태를 포함한 요 한 줄을 딱 넣으면 이제 모든 건강검진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이제 단순히 프린트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물론 그런 습관은 얼마든지 발생을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개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언제 내가 검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아니 언제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모아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럼 결국은 이게 웨어러블이든 재택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기네 혈액 검사 또 영상 검사와 다 연결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제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대표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일형당뇨병 환우회 대표고요. 뭐 작년에 약간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 저는 오늘 환자 관리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환자들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환자들이 얼마만큼 수준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환자라는 거를 제가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주제가 환자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이제 서술이 돼 있더라고요. 의료 서비스를 받는 존재, 또 그러니까 아프거나 외상에 처해 있어서 의료진 아니면 보호자들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이 됐는데, 분명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의가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또 IT 인터넷의 발달로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만성질환, 아까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재택의료나 뭐 이런 환자나 보호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이를 관리하고 또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에 한 번 고작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3분에서 5분 동안 의사 선생님과의 그런 진료 내용을 통해서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와가지고 내가 실생활에 이걸 적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적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질환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일형 당뇨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나이트 스카웃이라는 커뮤니티가 잘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여서 우리 환자들끼리 무언가 논의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슬로건은 We are not waiting이라는 슬로건이 있고, 서브 슬로건은 We are still here, We are still working, We are still solving입니다. 제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마지막 슬로건을 보면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환자들 자체가 그런 스스로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굉장히 항상 질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진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각종 뭐 해외 임상부터 시작해서 연구 활동도 스스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료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면 혈당 그 자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IT적으로 절대 구현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또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이걸 풀어주면 굉장히 뭔가 CS를 해야 되는 AS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기능을 DIY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규제나 안정성 얘기를 하기 전에 환자가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나 아니면 업체에서 그걸 듣고 그 기능을 추가해주면 굳이 환자들이 이런 DIY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IT적이어서 물론 저처럼 IT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IT에 대해서는 뭐 컴퓨터 끄고 켜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들도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서비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뭐 예방 차원에서 어떤 의료비를 투입했을 때 그게 정말 결국 총체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건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환자가 환자 아닌 것처럼 살고 싶은 게 환자들의 소망이거든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제 아이를 그 예를 들자면 대부분 제가 저희 아이를 케어할 때 과거에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아이는 그냥 환자입니다. 중증 질환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도 엄마는 학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를 케어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나와 있고 저희 아이가 저희 둘째가 6살인데 둘째 아이를 케어해서 스스로 모든 엄마의 일들을 대신해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젊은 나이에 합병증이 와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 의료비는 어떻게? 아니면 이 아이가 합병증 없이 꾸준히 당뇨가 있지만 당뇨인 아닌 것처럼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국가적으로 뭐 세금을 내고 그런 비용까지 한다면 결코 그 비용이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You do not fully understand until it happened to you.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너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국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환자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환자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환자가 정말 스스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웨어러블 기기나 의료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환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환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건강 관리에 정말 주체가 돼야 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 요즘 뭐 빅데이터, AI 이런 거 나오지만 결국은 진료실에서 3, 5분 동안 일어난 행위에 대한 빅데이터 모아지지 않습니다. 환자가 실생활에서 하면서 뭐 웨어러블 차든 의료기기를 쓰든 거기서 모아진 데이터야만이 빅데이터가 될 수 있고 결국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방과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의료 정책에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환자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와 업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들여다보고 같이 환자들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절절한 환자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들 사실 뭐 저도 환자 보면서 이제는 어떤 약을 써야 되는 것까지도 환자분들이 전 세계 동향을 다 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인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어느 나라 가서 맞는 약까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점점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우려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럼에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도 뭐 국제적으로 개념 규정이 된 게 없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 용어를 쓰고 난 다음에 지금은 감옥에 있는 전임 대통령이 이 용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언론이 받아쓰고 하면서 굉장히 한국에서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잔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뭐 다른 분야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목숨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렇게 좀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자유롭게 시장에 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의료 기술의 발전이나 의료 과학의 좀 발전이 환자들의 어떤 그 치료 이런 거에 보살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저기 발표하신 분이 그 의료는 공적 영역에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의료가 공적 분야에 있는 거냐라는 뭐 그런 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웨어러블 기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원격 의료와 그 다음에 환자 정보, 즉 환자 의료 빅데이터, 건강 질병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의료는 뭐 그동안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반대해왔던 문제인데 주된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인 거죠. 아까 그 교수님도 아직까지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그 진단이나 처방 이런 건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안전성하고 유효성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아까 발표하신 분이 또 뭐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기술이 더 발전해 있는데 뒤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차 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1, 2주를 기다려야 되는 그렇게 1차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원격 의료 기기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지척에 아주 그런 의원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아마 고가일 텐데 그런 기기를 사용을 해서 해야 될까? 아까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이 의사의 방문 진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정보 문제인데요. 아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의료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심평원, 질병본부, 그 다음에 암센터 이런 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건강 정보가 쌓여 있고 그리고 대형 병원, 뭐 빅5 병원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저께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그 혁신 전략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그 공공기관에 공단이나 심평원에 있는 이런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겠다, 민간에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희망하는 환자의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환자의 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건지 그리고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동의를 요구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뭐 다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민간에 개방을 해서 민간이 어떤 그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대형 병원들이 자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자체가 굉장히 환자의 건강 이런 것보다는 병원의 영리적인 목적,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 회사 이런 그 산업적 목적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을 예로 들자면 저의 뭐 그냥
예측입니다만은 삼성 메디슨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회사가 있고 삼성 의료원이라고 하는 뭐 엄청나게 큰 병원이 있고 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 다음에 삼성 화재라고 하는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잘 갖추어진 그 생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삼성 메디슨에서 만든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해서 삼성 의료원에 판매할 수가 있고요, 쓰게 할 수 있고 또 개인들에게도 이를테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들에게 지금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정보들을 보험회사와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회사와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삼성화재 보험회사가 그런 그 데이터를 식별화해서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을 만들고 또 그런 각 가입자마다 차등해서 보험료를 매긴 나가는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그 개인정보가 아무리 인명화된다 할지라도 이 인명화시키는 기술만큼이나 인명화를 재식별하는 기술도 따라서 발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명화한다 할지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전체 말씀을 하셨는데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친족, 그 다음에 나중에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새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이 얼마든지 범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자체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는 법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일들을 지금 정부가 마구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슨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이렇게 팔리고 제약회사에 공유되고 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엄청난 신약을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들어본 것 봐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의료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혁신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지금 통과시켰고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이런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보사 사건이 터졌지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어떤 과학의 기술적인 기술적인 성공보다는 산업적인 성공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보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환자에게 유익한지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주가가 막 뛰게 되고 이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그 의료비를 낮추는 부분인데 굉장히 의료비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빈곤하면 더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즉 노인 의료비 증가가 걱정이 된다면 노인 빈곤율을 낮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OECD에서 1, 2위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그리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 비정규직인 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면은 환자가 될 확률이 더 많죠. 즉 말하자면은 노인들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됐을 때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광범한 보편적인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만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무슨 지역 커뮤니티 케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거기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별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그저께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에는 1년에 4,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정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그냥 일단 우선 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신 CNC 대표를 하고 계신 양상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양상래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토론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고 2003년에 원격 진료라는 걸 창업을 해서 저희 식구가 24시간 불철주야 다니는데 오늘
윤건호 교수님하고 윤경 소장님 발표 자료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발로 그렇게 열심히 뛰고 가서 고민하고 했는데도 이만큼 많이 파악이 되셨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해외에 가서 어떻게 할까를 보고 오려고 최근에 한 20일 전에 LA 쪽에 가보니까 LA 시내에 헬스케어라는 광고탑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변이 다 풀렸습니다. 일본, 미국 다 풀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어떤 산업이든 서비스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앞길이 없다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위주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 부산대학병원하고 재택근무하는 걸 프로젝트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 중증 환자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진료를 하면서 수발 이런 게 다 좋은데 의사 선생님의 그 흰 가운 자락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렸더니 눈물을 흘리는 그 환자를 보고 우리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원격 진료를 메트로병원 정형외과 의사 젊은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제는 화면만 봐도 병변이 어떠신가 대강은 알 것 같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저는 좁은 소견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원격 진료 전문의 영역까지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때 버전이 2007년도 버전입니다. 2008년도에 아마 그 기사화 조금 됐을 텐데 안양교도소에 도이치텔레콤 회장하고 자가용 비행기로 들어와 가지고 그 언론인들하고 이런 몇 명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이리 앉아서 제가 질문을 했죠. 외람되게 우리 한국속담에 장님 길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 아이디어 다 가져가신 거 아니냐 이랬더니 독일 텔레콤에서는 아프리카에 광통신을 깔았답니다. 그때 광통신을 깔았는데 이걸 어떻게 서비스할까 보다 보니까 저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2007년도에 교도기관에 원격 진료를 한다 이래서 우리가 왔노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현장에 저희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초기에는 금융기관에 가면 돈을 좀 빌려서 이자도 내고 세금도 내고 월급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원격진료 그 재택근무 참 좋을 것 같다. 책임자들이 잘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되겠어요? 그 사업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변 국가들 다 풀렸습니다. 일본은 2015년도에 풀렸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은 고객 서비스를 생각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모든 논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시점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께서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에도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놀랍게도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나오신 김재현 사무국장님이 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의 한 80% 정도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의료광고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도 있고 또는 이제 광고 대행 업체가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실관계도 있고 학문적인 사실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좀 논리에 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분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협회 입장은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찬성하느냐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제한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공하는 의사들한테 어떤 이득이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를 공급하는 데에만 또는 재택 의료를 공급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재택 의료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나 아니면 방문 진료와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 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재원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의사가 개개인 환자를 방문할 때 병원에 있는 것보다 수익을 비슷하게 해주려면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는 거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까?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까?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걸 국민들이 바라나요? 세금 더 내는 거를 국민들이 바라나요? 그러면 원격 의료를 하는 또는 재택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에서 그 비용을 보상을 해주나요? 거기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왕진을 할 경우 아까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약 20만 원 정도를 의사에게 지불을 합니다. 한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그 프로젝트 파일에 보시면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의사가 가지 않아도 간호사나 그 간호조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의사가 그러면 하루에 10군데를 왕진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는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것을 일본에서는 약사가 방문을 해서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직업의 그 성향이 바뀌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원격 의료도 찬성해야 되고요. 전부 다. 처방전 리필 제도 찬성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약사가 설명하는 것도 그냥 설명서 처방전이나 지금 그 MP3 같은 거, MP4 같은 음반 파일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걸로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환자 중심입니까? 또 여러분들 그 명품들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뭘 맞춘 제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양복도 있고 뭐 신도 있고 맞춤형이 쌉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의를 지속한다면 자,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공급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며 아까 이제 다 전부 다 선진국이 나왔거든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제도를 우리나라에 차용을 할 때는 좋은 것만 차용을 해야지 나쁜 거는 차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일본의 방문 진료비가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일 먼저 제가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요. 아까 그 당뇨병 환자를 갖고 계신 김미영 대표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 이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알 것 같냐면요. 저는 방문 진료 했습니다. 제 아버지 방문 진료 합니다. 제 친족들 방문 진료 합니다. 안 하는 의사 없을 겁니다. 단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요. 내가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책임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한테도 한국인 의사들한테도
또 한국인 환자들한테도 좋은 거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사님께서 말씀.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얘기되지 않은 것들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원격 의료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윤건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원격 모니터링 하는 거는 사실은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원격 모니터링 하는 기술은 이미 윤건호 교수님 하실 때 이미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많은 IT 업체나 뭐 컴퓨터 공학이나 하는 사람들 다 어느 정도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윤건호 교수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윤건호 교수님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 진료에서 필요한 것이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런 수단으로서 IT 기술을 도용하신 거고 IT 기술자들은 보면은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만든 기술로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서비스가 같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택의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재택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이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누가 도우미가 필요한 건지 그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재택의료로 제가 왕진을 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과연? 이 환자가 지금 당뇨 때문에 심한 무슨 뭐 산증이 있다 그러면은 뭐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재택 왕진 진료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CT를 찍어서 뇌 혈관이 막힌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수단으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게 뭐고 환자의 수요가 뭐냐 그리고 그 환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신의료 기술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실제로 신의료 기술 심사하는 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제 임상 시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건호 교수님이 하신 거는 이미 환자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누가 이제 그런 실험을 전혀 안 하고 장비를 가지고 이제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환자한테 실제 적용했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대개 중소하고 영세한 우리나라 이제 기술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임상 시험에서 안정성을 입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급여 단계에서 또 걸립니다. 급여를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면은 또 급여가 안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병원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급여라도 쓰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미 급여가 되는 다른 기술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신의료 기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임상 시험하고 의료기술 평가하고 급여 단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급여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급여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심사를 하다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를 급여로 하게 되면은 너무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비급여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신의료 기술 쪽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비급여로 하게 되면 또 뭐 사장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는 신의료 기술로 하지 말고 기존 기술로 해서 급여로 들어오게끔 하라. 이런 식으로 또 신의료 기술을 또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헛도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에서는 이거는 신의료 기술로 하지 말고 기존 기술로 해서 들어와라라고 리코멘드를 해서 글로 갔더니 거기서는 또 급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신의료 기술로 해서 보내라. 그리고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이 분리 독립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서로 뺑뺑이를 도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의료 기술은 지금 의료를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료 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절대로 발전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산업적인 관점을 절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기술을 그냥 우리가 잘 나눠서 먹으면 돼요. 나누기만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의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의료 재료나 의료 장비의 50%는 미국산이에요. 미국산이고 약품 같은 경우는 40%가 미국산입니다. 그럼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에는 유럽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럽산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이 조금씩 성장을 하더니 결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은 의료를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은 곧바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게 자유롭고 워낙 의료비가 세니까 임상시험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임상시험도 활발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로봇 의족 있지 않습니까? 로봇 의족, 로봇 위수.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산업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가면은 그냥 일단 무조건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성공하면은 곧바로 FDA 승인만 받으면은 그다음부터 판매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 급여냐 만약 급여할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로봇 위족 위수를 미국산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제 영국의 NHS 시스템 같은 경우도 무상 의료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환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NHS 관계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의 의료 장비나 의료 시스템이 만약에 그 계속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NHS가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미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NHS도 셧다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거가 이제 유용할 수가 있냐면은 모니터링 하는 것만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료나 진료를 할 때에는 그것이 환자 대면을 하지 않아 만드는 한계가 있고 임상 시험에서 유효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이 있는 거는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그 건강 그걸 미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엉터리 의료 정보를 막는 고급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지금 현재는 아까 이제 강건욱 교수님 얘기했지만 환자한테 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한 1, 2분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설명을 해서 전달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전달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환자랑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환자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한 3개월 뒤에 와서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혈당도 엉망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조절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재택 간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책임 소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신기술이 현재로 가능한 것들은 이런 그 직접 대면이나 환자한테 직접 치료를 하고 책임 소재가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데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실제로 신의료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그거를 곧바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허가가 되면은 급여 문제라든지 뭐 기술 문제라든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그냥 무조건 일반 상용화되게 예를 들면은 유전자 검사 NGS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다 국내에서 다 되는데 제 암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말기암 환자여가지고 깝깝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암 환자한테서 쓸 수 있는 표적 치료제도 이미 실험적으로 쓰고 있는 게 한 1000가지나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NGS를 돌려가지고 NGS를 돌리면은 타겟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실험적인 1000가지 중에 하나를 해서 그 랩에다가 그 편지를 보내면은 거기서 약을 보내줘요. 임상시험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거 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비용을 지금 뭐 환자가 내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과 규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장벽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좀 제거하는 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건호 교수님하고 허윤정 소장님한테는 이제 마이크 조금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문과 함께 그 방청객에서 나온 질문과 함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당면한 문제는 우리 누구나 아는 세계 최고로 초고속으로 고령화 가고 있다. 그다음에 믿든 뭐 시민단체나 각각 또 단체에 따라서 서로 이견이 있겠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그다음에 의료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 세계가 지금 아까 환자 당뇨병의 그 누구죠? 김미영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모든 환자가 도메스틱이 아니라 글로벌 의료 현황을 다 알고 있다. 우리 국민만이 소외되는, 즉 딴 나라보다 못 받는 치료를 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IT가 되든 새로운 신약이든 하다못해 관리든 치료든 수술이든 이런 속에서 지금 다 전면해 가고 있고, 이런 현상은 5년 10년대에 더 가속화될 겁니다. 뭐 데이터를 쓰든 안 쓰든 아노니마이즈를 시키든 안 쓰든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동안 가속화가 되는 과정 속에 전 세계는 유니콘 기업, 뭐 저 상장하지 않고 1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시작된 게 이제 에어비앤비, 우버서부터 시작이 됐죠. 전부 다 업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 비즈니스로 성공을 한 겁니다. 즉 우리가 환자죠. 일반인이 호텔 말고 내가 지금 집 같은 데 쓰고 싶은데 이 인터넷을 이용해 갖고 내가 편한 곳에 집 같은, 그게 결국은 에어비앤비로 이제 매출을 높인 거죠. 이 의료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환자들이 내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권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우리한테 줄 것이냐를 결국은 생각하는 거는 비즈니스 디벨롭이 이제 거기 가겠죠. 아까 시민단체께서는 반대하셨지만 비즈니스 디벨롭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상장 기업 중에 매출을 통해서 제약회사 지금 돈 버는 기업이 아직은 너무나 없습니다. IPO를 통해서 버는 거죠. 외국 기업들은 전부 매출을 통해서 벌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즉 IPO를 통해서 본다는 건 환자한테 IT 제품이든 약이든 우리가 개발한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는 제품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돼서 5년 10년이 지나서 글로벌 회사들이 IT든 약이든 우리는 머뭇거리는 사이에 앞서가는 기술들이 확 저쪽에서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차이를 받을 거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이 속에서 저희가 좀 논했으면 좋겠던 거는 후반에는 제 입장에서 이거 이세라 대표님 지난번에도 이사님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도 있고 반대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빅5에서. 극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의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브란스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1000명의 교수가 있는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환자 진료 위주의 수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진료가 그분들의 지역에서 1차, 2차 병원에서 그분들 지역에서 3차 병원, 1, 2, 3차 병원에서 매니지가 될 수 있는 병들이 적어도 50% 이상입니다. 60%, 70% 이상인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R&D, 나은 연구개발 이럴 때 대학병원의 롤은 뭐냐? 저는 과감히 대학병원의 역량을 지금 진료 형태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세라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상충을 어느 정도 개원가와 대형병원의 갭을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오겠죠. 그렇지만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는 게. 이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와 환자 보호자분의 입장하고 지금 전혀 다른 입장이 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사회 내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example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이제 지금 굉장히 오늘 시간이 좀 쫓기는데요. 윤건호 교수님하고 헌정 박사님한테 간단하게 하나씩만 이제 나온 거를 질문을 드립니다. 윤건호 박사님은 이 좌중에서 산업 분야 기업인데 미국의 바이트라와 같이 시기를 통한 제2형 당뇨 개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요거 하나 간단하게 앤서를 좀 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좀 오늘 의견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비스 플랫폼이 쓰면 그게 될 겁니다. 지금 자꾸 이게 상충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환자를 두고 의사가 주치의가 만나고 있고 서비스 회사가 그걸 제공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의료냐 그냥 뭐 건강관리 서비스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된 채로 자꾸 논의가 돼서 어려운데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니 그 시스템이 좀 엄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개원이 혼자 모든 걸 하기 어려운데 뭐 영양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전문 업체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 자 근데 돈을 누가 내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가면서 하나씩 가는데 일단 플랫폼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앞날은 좀 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토론하고 논제를 놓고 이렇게 느낀 점은 뭐냐 하면 한 분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굉장히 달리 들리지만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답답한 거 하나는 코끼리를 여기저기서 보는 거죠.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고 머리 만지고 코 만지면서 자꾸 내 입장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의 99%는 다 카피입니다. 다 선진국에 가서 배워다가 여기다 임플리멘트를 했지 우리가 정말 신기술을 창출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시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신장이식 처음에 1950년도에 브리감워먼스 호스피탈에서 할 때 환자 죽을지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 환자는 딴 방법이 없으니 해야 되겠다. 그걸 합의를 한 겁니다.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차피 너무 힘들지 않냐 우리가 좀 해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을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개발이 됐어요. 뭐 수많은 사람이 신장 이식 받고 잘 살지 않습니까? 1920년도에 개에서 인슐린을 처음 추출해서 개를 고쳤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혼수가 와서 죽게 생겼다. 놓자. 아 이거 지금 실험인데요. 무슨 소리냐? 이거 어차피 죽는데 해줘라. 딱 놨더니 난 게 아니라 압세스가 생겼어요. 고름 주머니가 생겨가지고 진짜 더 죽게 생긴. 의사들이 이제 나 못한다 그러는데 환자 아버지 무슨 소리냐? 왜 그 의사들이 이렇게 용기가 없냐? 격려해서 그 사람이 80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적인 합의나 용감한 어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임상 연구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오픈이 돼 있고 자발적인 볼런티어십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발전되고 그게 산업하고 지금 연결돼 가고 있는데 그런 걸 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부흥 뛰어가지고 경제에 힘입어서 좋은 의료를 싹 가져다 쓰기만 하는데 아주 유스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뭘 해보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논의가 그런 것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콘센서스를 가지고 국민 계몽이 되고 서로 어떤 볼런티어십이 나같이 고민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한번 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런 것의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야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지나가야 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요거다 저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고쳐가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논의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현정 소장님 또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팩트를 말씀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무슨 문제 제기는 아니고요. 의협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일본의 왕진 수가가 20만 원이다. 이건 제가 약간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왕진 수가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7만 2천 원이고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 기본 수가가 제일 높은 게 8만 3천 원 그리고 14,400원. 그러니까 왕진 수가 하나 플러스 간호사 진료료까지 합치면 한 14만 1천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심야나 응급가상 같은 게 포함되면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건 내용상 좀 수정이 필요한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DJ 정부 말년에 1999년 2000년 초인데요. 이때 건강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를 통과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자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논쟁이 DJ 정부 말년에 있어가지고 그 유탄을 막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그 법안을 본회의에 못 올렸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큰 우려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건강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번번이 진입을 못하고 이러면서 당시 DJ 정부 말년은
지금처럼 각 병원이 개별적인 정보화나 전산화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의료정보화가 굉장히 다른 역사를 갖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의 사회적 신뢰도의 수준과 사회적 합의의 정도가 어떻게 나갈 거냐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은 환자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중심으로 놓고 환자에게 편리한, 환자에게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화된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사회적 합의가 그 중심성을 가지고 모아지게 된다면 저희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갈릴 때는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정확한 목표와 지표를 두고 그 방향으로, 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 뒤 혹은 10년 뒤에 제자리 뛰기를 하는 느낌으로 같은 자리에서 뛰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의료에 대한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도 모든 안전장치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또 사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아까 시민단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불법 행위가 이뤄진다면 거기엔 과감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근데 아예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거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We are working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움직이고 저희는 어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여러 단점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데, 아예 초반부터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 완벽히 갖추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결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환자 아닌 것처럼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살고 싶은 게 환자의 바람인데, 그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이 합의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김재현 국장님한테 또 질문이 하나 또 왔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격 의료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든 아직은 좀 이르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 체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 22일 날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과기정통부 쭉 다 해서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 그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한쪽에서는 그렇게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다 언론에 개방하고 그렇게 마치 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막 추진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그 문제 있는 추진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식별화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정말로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고요. 한다면은 환자 개인이 다 그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귀하에 환자 이후의 정보를 다 쓰겠습니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이런 동의가 아니라 건건이 뭘 할 때마다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이 환자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학술적인 목적으로 정말로 질병에 대한 뭐 사회적 통계를 내서 이걸 예방하는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데 사용한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수준에서 지금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고 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이후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정말로 좋은 목적에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 양성래 대표님께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하고 허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건 돈이었습니다. 돈.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돈을 잘 금융기관에 빌려서 이자도 주고 세금도 주고 고용 창출도 해야만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을 실행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사실 제가 2003년도에 원격 진료라는 걸 해서 참 좋겠다 싶어서 이 비즈니스 쪽 얘기입니다. 한 1, 2년 하면 전부 다 쉐어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도 쓰시고 환자도 쓰고 우리도 좀 먹고 살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 세월이 16년을 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비교적 저희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정책은 잘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그분이 신용만 스트락존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운용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서로들 실행력이 약했던 거, 그 다음에 협업하지 않았던 거. 자, 외람된다면 CNC가 코어 앤 케어입니다. 앞으로 글로벌에서 코어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으면 길이 없을 텐데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좋아 이 얘기는 하지만 협업코자 안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 중에 서로 또 질의가 네. 있으시면 이사람 아까 허윤정 소장님께서 정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 재택 방문 진료를 할 때 의사가 한번 방문할 때 얼마의 진료 비용을 책정해 놓으셨는지 하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하루에 방문을 해서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제한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인 의원에서 이 방문 진료를 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에 이 개인 의원이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지난번에 이민택 국장님이 사실관계 확인한다 하면서 내과 의사가 그 손목형 심전도를 이미 검증을 했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산자부, 과기부, 산자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는데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해야만 확인이 될 정도로 보안을 극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관계자들한테는 공개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요구할 건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허 박사님, 허 소장님 뭐 더 말씀 없으시죠? 아니
개별적인 그 발언하신 거에 대한 제가 수정이었고요. 관련해서 자료들은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만약에 이 사이트에 오늘 이 토론 자료가 올라간다면 제가 그냥 서면으로 올리는 게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재택의료 대상자들이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단순하게 총괄해서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서요. 그건 오히려 백업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리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언제쯤? 아까 뭐 허윤전 박사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개헌의에서 그 간호사 저 외부 파견 보내는 제도에서 과거에는 사실 대형 병원들이 빨리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간호사 제도를 썼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1000단위인데 갑자기 1, 2년 사이에 이제 수가 책정한 다음에 늘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은 이세라 이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꼭 간호사 파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지티브로 저희가 이런 제도를 개원인가에도 이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좌중의 답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금 한두 가지만 했는데 이거는 한두 가지 못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여기가 5시 반까지 돼 있어서 마무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오늘 지금 웨어럴 디바이스 원격 진료 보는데 우리는 지금 원격 진료의 데피니션 자체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닥터 투 닥터의 그 원격 진료도 이미 ICU 같은데 다 지금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정밀하게 의사의 실수를 줄이고 이거는 결국 환자 베네핏을 가는 제도들입니다. 꼭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니래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팽팽하게 갈 거가 아니라 뭔가 안전성하고 유효성이 검증을 통해서 인보사하고 지금 오늘 주제 논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IT 쪽하고 이런 쪽은 굉장히 환자 의료 현장에서 들어가는 IT와 여기 질문 속에 식품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환자의 건강 상담이나 이런 쪽에 되는 MD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IT서부터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분리되고 또 닥터 투 닥터의 어떤 원격 진료의 이런 것들도 분리가 되면서 이 속에서 안전과 또 뭐 유효성이 검증이 된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좀 서로 양보해 나가면서 원스텝 포워드 할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대전제는 저희들 뭐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를 위해서 또 개원가를 위한 의사를 위해서도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국민 환자를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뭐 좀 사업을 하고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프로덕트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까 윤건호 교수님 말씀대로 글로벌에서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뛰기 위해서는 총 매출이 3조가 넘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럽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5개 제약회사가 1조를 넘었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바카스가 1000억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 모든 미래가 우리 국민 지킴을 위한 노블한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게 좀 같이 타협이 되면서 진일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회 심포지엄이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 다 앞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국민을 위한 환자를 위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미래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